네, 일반 생물학 실험에서 오늘은 확산과 삼투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라는 것은 제일 바깥쪽 층에 멤브레인으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다 보면은 이게 이제 세포인데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여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원형질막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플라즈마 멤브레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포가 필요로 하는 물질들은 세포 바깥에서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포 안쪽에 생긴 대사 과정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물들이 세포 바깥으로 또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세포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사이를 두고 물질들은 세포의 안과 바깥쪽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무 물질이나 이 멤브레인을 통해 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들이 보면은 이제 특정 물질들만 선택적으로 이 멤브레인을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현상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세포의 멤브레인은 Selective Permeability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Selective하게 물질에 대한 Permeability 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퍼미어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 제목을 요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영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멤브레인을 통과를 하는 물질들이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극성 그리고 전하 상태에 따라서 물질의 이동이 얼마나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느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 멤브레인을 잘 통과를 하는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크기가 작아야 돼요. 아무래도 이제 크기가 큰 애들은 멤브레인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게 뭐 상식적으로 좀 그럴 것 같죠. 직관적으로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물질이 크기가 작아야지 멤브레인을 더 잘 통과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극성인 애들이 더 쉽게 통과를 할 수가 있죠. 또는 이제 극성을 띈다 하더라도 극성이 약한 애들, 즉 폴레리티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고 크기가 작고 그리고 전하를 안 띄고 있는 애들 이 통과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그젠플에 보면 이제 산소, 질소, 얘네들은 기체죠, 기체들은 원래 멤브레인을 잘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물도 그렇고 이산화탄소, 글라이세롤, 그 다음에 요소 이런 것들이 보면은 멤브레인을 잘 통과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멤브레인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들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덩치가 일단 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 이온들이 대표적인 이그젠플이 되겠죠. 이온. 그래서 이제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그 탄소가 이제 6개나 있고, 얘가 이제 덩치가 좀 큰 물질이죠. 그리고 이제 설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소디움, 포타슘, 칼슘과 같은 이러한 이온들의 경우에는 차지를 띠고 있잖아요. 전하. 그렇기 때문에 멤브레인을 통과하는 게 어려운 성질을 띠고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세포는 이렇게 멤브레인을 통해 가지고 물질들이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세포는 또 수동 수송, 능동 수송이라는 그 기작을 통해 가지고
물질들을 세포 안쪽으로 또는 세포 바깥쪽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의 그 수송 방법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패시브 트랜스포트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이제 수송 방법에는 액티브 트랜스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의 트랜스포트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일반 생물학 이론 수업이라든가 또는 뭐 세포학 그 전공 수업에서 2학년 때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테고요. 일반 생물학 실험 이 수업 시간에는 그냥 원론적으로 아주 개념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차원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패시브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얘는 이제 분자에 그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그 불규칙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물질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을 패시브 트랜스포트라고 부르는데, 이 분자에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이 불규칙한 운동을 우리가 흔히들 브라운 운동이라고 부르죠. 이 현상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브라운 운동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 결과 일어나는 현상이 확산, 그 다음에 뭐 촉진 확산, 뭐 삼투 현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수동 수송, 즉 영어로 이제 패시브 트랜스포트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수동 수송 이 현상에는 규칙이 있는데,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물질이 이동을 할 때 방향성이 농도의 기울기에 따라서, 즉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느냐, 그냥 지하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지하철 타다 보면은 옆 칸에는 사람이 많고 내가 타고 있는 칸에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많이 타고 있는 칸에서 사람이 적은 칸으로 이동을 해서 오겠죠, 손님들이. 그 물질들도 마찬가지예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물질들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그 자유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물질들이 이동을 하는 것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능동 수송, 요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보면은 물질이 수송을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소비. 우리 세포가 사용을 하는 이제 에너지는 흔히들 ATP라는 형태로 이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건데, 이 ATP라는 에너지를 소비를 해 가면서 물질을 수송을 하면은 이 수송은 우리가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그젬플 보면은 뭐 이온 펌프라든가, 그 다음에 세포의 배출 작용, 이거는 이제 뭐 영어로 엑소시토시스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세포 내 섭취 작용, 이거는 이제 엔도시토시스라고 부르거든요. 엔도시토시스. 이 과정을 수행을 할 때 이 에너지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원래 이제 그 물질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이거는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물질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이거는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발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하철 얘기했지만은, 지하철에 사람이 별로 없는 칸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칸으로 내가 이동을 하려고 한다. 그거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내가 힘을 써서 밀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생명 현상에서도 물질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려면은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물질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를 해 가면서 물질이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그 멤브레인의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흔히들 이제 멤브레인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물질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리피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지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프로틴, 단백질과 리피드가 멤브레인의 주요 구성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리피드가 지금 여기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리피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이거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주색? 얘가 그 프로테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은 멤브레인, 즉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단백질이 듬성 박혀 있는, 모자이크처럼 박혀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이 멤브레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멤브레인을 흔히들 구조를 설명을 할 때 여기 보면 3차 유동성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적혀 있죠. 3디멘셔널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은, 모자이크라는 말은 멤브레인 지질에 단백질이 여기저기 이렇게 듬성듬성 박혀 있는 모양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자이크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플루이드는 그럼 이 단어는 왜 붙어 있느냐 하면은, 박혀 있는 단백질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는 단백질이 리피드 상에서 이렇게 둥둥 떠당겨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물론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플루이드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 플루이드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자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단백질에 보면은, 바깥에 보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얘는 이제 글라이켄이에요. 당이죠, 당. 그래서 당이 또 단백질에 많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당이 붙어 있는 단백질은 우리가 당 단백질, 영어로는 이제 글라이코 프로테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피드에 만약에 당이 붙어 있다, 그러면 이제 글라이코 리피드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콜레스테롤인데, 이 콜레스테롤도 그 멤브레인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멤브레인의 구조라든가 스트럭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여튼 일반 생물학 이론 수업이라든가 또 세포학 수업 시간에 좀 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슬라이드는 이제 확산인데, 영어로 이제 디퓨전이라고 부르죠. 얘는 어떤 현상, 우리가 그 실험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확산 현상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확산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앞에서 제가 설명했다시피 물질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세포 내에서 물질을 분배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밖에서 안으로 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즉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분자들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밑에 그림에 컵에다가 노란색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이
잉크를 구성을 하는 이 노란색 물질이 물에서 확산하는 현상을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여러분들이 그 물에서 노란색 잉크가 확산되는 장면, 그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이게 이제 확산 현상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된 내용들 보면은 이 멤브레인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멤브레인이 있고 왼쪽에는 용질이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인데,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왼쪽에 이제 고농도 상태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멤브레인을 통과를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충분히 많이 지나게 되면은 멤브레인을 사이에 두고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그 용질의 농도는 같게 되겠죠.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그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단순 확산 과정에서는 에너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소비되지 않는다. ATP라는 에너지는 소비되지 않고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디퓨전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촉진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영어로는 facilitated diffusion이라고 불러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단순 확산 과정보다는 조금 복잡한 형태인데, 왜냐하면은 이 멤브레인에 보면은 그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즉 뭐 이 단백질은 이제 이름이 그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통로 단백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통로 단백질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채널 프로테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채널을 통해 멤브레인에 이 채널 단백질이 이제 박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구멍이 있는 거죠. 통로가 있어가지고 이 통로를 관통을 해서 물질들이 세포 뭐 바깥쪽에서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이동을 한다면은,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확산 과정인데, 그렇지만은 그 통로 단백질이나 운반체 단백질이 관여하는 확산 현상은 우리가 확산이긴 하지만은 촉진 확산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facilitated diffusion. 아까 제가 그 앞에서 설명을 했던 노란색 잉크가 물에서 이렇게 퍼지는 거, 확산되는 거, 걔는 촉진 확산이라고는 부르지 않고 걔는 그냥 simple diffusion, 그러니까 단순 확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이런 말이 있는데, 원형질 막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그 인지질 포스폴리피드 층은 소수성 분자와 물은 잘 통과를 해서 확산이 돼요. 즉 심플 디퓨전이 잘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얘가 이제 얘는 친수성 부분이고, 노란색으로 된 이 부분 있잖아요. 그 포스포리피드의 그 테일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 얘는 이제 소수성 성질을 띠고 있어요. 영어로는 하이드로필릭, 소수성은 하이드로포빅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수성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에, 그래서 이제 소수성 분자, 그리고 이제 물 정도는 뭐 어느 정도 폴라하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소수성 엽 성질을 띠고 있는 요 부분, 노란색 부분을 잘 통과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당처럼 아까 그 포도당 얘기 잠깐 했지만은 포도당과 같은 덩치가 큰 애들이라든가 또 친수성 성질이 강한 애들, 그 다음에 소디움, 포타슘처럼 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 멤브레인을 통과하기에는 이 하이드로포빅한 성질을 띠고 있는 이 부분이 장벽으로 작용을 해서 통과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 채널 단백질이랑 트랜스포터 단백질이 있으면은 이러한 그 뭐 소디움, 포타슘과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이라든가 하이드로필릭한 성질을 띠고 있는 물질들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채널 단백질을 모든 물질이 다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특정한 분자만 이 채널을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 단백질들은 특이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촉진 확산의 경우에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단순 확산보다도 이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여기 y축을 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x축은 이제 농도라고 얘기했을 때 심플 디퓨전은 물질의 농도와 단순 확산하는 속도는 거의 뭐 정비례하다고 할 수가 있고 얘는 이제 단순 확산. 근데 이제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그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그 위에 있는 것은 촉진 확산. 그래서 똑같은 농도에서 단순 확산에 비해서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 속도가 더 빠르다. 물질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 확산보다도 촉진 확산은 이동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능동수송인데, 자, 능동수송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영어로는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불러요. 얘는 이제 농도 구배에 역행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위치로 물질이 이동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하철로 따지면은 사람 수가 별로 없는 칸에서 사람이 많이 있는 칸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즉 농도, 밀도에 역행을 해서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동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ATP라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소비를 해가지고 농도 구배에 역행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능동수송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고요. 근데 이제 능동수송이 일어나려면은 그 운반체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그 수송 단백질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ATP를 이제 소비를 해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질을 수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그젬플을 보면은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말이 있죠. 얘는 이제 소디움, 포타슘 펌프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데, 얘가 이제 대표적인 그 능동 수송의 이그젬플이죠. 그 다음에 양성자 펌프라든가 그리고 콩팥에 있는 그 세뇨관에서 포도당의 재흡수라든가 그리고 이제 소장의 융털 부분에서 음식물에 존재하는 그 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리고 이제 칼슘 펌프 여기 이제
칼슘 펌프의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능동 수송을 하는 이그젠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실험 수업 시간에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지만은 어쨌거나 일반 생물학 이론 수업이랑 세포학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칼슘 펌프의 경우에는 세포 외부의 뭐 칼슘 농도를 세포 내부보다도 뭐 1000배 이상 높게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다 칼슘 펌프가 우리 멤브레인에 존재하면서 능동 수송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삼투 현상인데, 영어로는 이제 오스모시스라고 부르죠. 삼투 현상이랑 그 확산 현상이랑 사람들이 좀 학생들이 많이 좀 헷갈려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유사하면서도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삼투 현상은 뭐냐면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뭐 이런 말이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은 여기 이제 그림을 보면은 가운데 부분에 여기 있는 게 보면은 반투가 막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세미 퍼미어블 멤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그 용액이 있는데, 빨간색은 지금 이제 설탕이에요. 슈가.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물이란 말이에요. 물 분자. 자, 그러면은 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왼쪽 부분에 설탕의 농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이 이제 고농도인데, 그럼 이제 설탕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단순 확산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반투가 막이 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 설탕 분자는 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머물러 있고, 그럼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파란색 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의 농도, 물 분자의 농도는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물 분자의 농도가 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용매가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용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단순 확산에서는 용질, 물에 녹아 있는 뭐 설탕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또 아까 그림에 여기 동영상에 나왔던 뭐 잉크라든가 노란색 잉크, 그것처럼 이제 용질이 이동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확산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이제 삼투 현상에서는 용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용매가 이동을 하는 거죠. 그 용매가 즉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 수면의 높이가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수면이 이제 이만큼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삼투 현상, 즉 오스모시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삼투 현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세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식물 세포를 대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삼투 현상이랑 식물 세포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그림에서 이게 식물 세포예요. 식물 세포고 제일 바깥에 있는 거 얘는 세포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세포막이죠. 또는 이제 원형질막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영어로는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제 그 식물 세포를 그 고장액이라든가 등장액, 저장에다가 담궜을 때
이 세포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삼투 현상 때문에 어떤 모양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그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 요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고장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얘는 이제 액체인데 세포 안쪽에 존재하는 용질들의 농도보다도 그 어떤 솔루션 안에 용질의 농도가 더 높을 때,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세포 안쪽과 여기 세포 안쪽이죠. 여기 세포 바깥쪽이잖아요.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서 용질의 농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세포 바깥에 있는 용질들의 농도가 세포 안쪽의 용질의 농도보다도 더 높은 상태다. 그런 경우에는 이 솔루션을 우리가 고장액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이제 하이퍼토닉 솔루션이라고 부르고, 저장액이라는 것은 그럼 이제 상황이 반대예요. 저장액 낮을 저자, 길 장자 해가지고 얘는 그 세포 안쪽에 용질의 농도가 더 높은 상태가 되는 거죠. 등장액이라는 것은 그 같을 등자예요. 그러니까 세포 안쪽과 바깥에 용질의 농도가 같은 상황이 되는 그 용액은 우리가 등장액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식물 세포를 고장액, 즉 하이퍼토닉 솔루션에다가 담궜다. 근데 이제 이 세포는 이제 샐러리, 우리 먹는 그 맛있는 거 있잖아요. 샐러리. 샐러리 세포를 고장액에다가 담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세포 바깥쪽에 용질의 농도가 더 높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삼투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세포 안에 존재하는 그 물이 용매죠. 얘가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자면은 노란색 안쪽에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존재하는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원형질 플라즈마 멤브레인이랑 세포벽이랑 그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벽은 굉장히 단단해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양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형태가 유지가 되는데, 플라즈마 멤브레인 안쪽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 플라즈마 멤브레인은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물이 빠져나가니까 부피가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샐러리 세포, 즉 식물 세포를 고장에다가 담그게 되면은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쭈그러지게 된다.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세포벽의 모양은 큰 변화가 없다. 단지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쭈그러든다. 그 얘기고. 근데 이제 등장액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포 그 안쪽에 플라즈마 멤브레인 안쪽에 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만큼 똑같은 양의 물이 세포 바깥에서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형 상태에 이르는 거죠. 나가는 만큼 들어오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그 모양이 변화가 없이 그대로 세포의 형태는 유지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저장액에다가 식물 세포를 담그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용질의 농도는 세포 안쪽이 오히려 높죠. 그래서 이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용매인 물이 세포 바깥에서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포벽은 굉장히 단단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터지지는 않고 세포가 약간 그 팽창하는 정도 수준에서 모양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용액에다가 세포를 집어넣었을 때 용질의 농도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 가지고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으로 구분을 우리가 하는데, 이 세 가지 솔루션에다가 세포를 넣게 되면은 삼투 현상에 의해 가지고 세포의 모양이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른데, 삼투 현상으로 인해서 요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동물 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동물 세포에 존재하는 그 세포, 동물에 존재하는 그 세포들 중에서 적혈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적혈구 세포를 고장액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원형질 분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쭈그러지는 거, 이거는 식물 세포랑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등장액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변화가 없고, 저장액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적혈구를 담그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용혈 현상이 생기죠. 용혈 현상을 이제 영어로는 헤몰리시스라고 부르는데, 적혈구가 한마디로 그 터지는 현상을 용혈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다시 설명이 나오는데, 자, 동물 세포에 해당이 되는 그 적혈구,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적혈구예요. 얘는 이제 혈액에 존재하는 세포라고 우리가 흔히들 잘 알려져 있는 세포인데, 얘를 이제 등장액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물이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들어오는 양만큼의 그 물이 세포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적혈구 세포 안에 존재하는 그 물의 양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태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식물 세포와 같죠. 그런데 고장액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고장액에서는 물이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이렇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지금 물이 적혈구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세포가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쪼글쪼글해지는 거죠. 이게 다 삼투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현상이죠. 자, 그런데 저장액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저장액 하이퍼토닉 솔루션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세포 바깥으로부터 세포 안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적혈구가 내부에 물이 차게 되는 거고,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적혈구가 빵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구형으로, 원래는 이제 적혈구는 겸상 형태로 생겼는데 납 모양처럼, 이건 다른 얘기군요. 납작하게 생겼는데 얘가 이제 물이 들어와 가지고 구형 형태로 적혈구가 모양이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좀 더 심하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 여기 설명이 안 나오는군요. 이게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용혈 현상이 생기게 된다. 적혈구 세포가 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펑 하고 이제 터지게 되는 현상을 용혈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가 터지는 거는 식물 세포에서는 터지지 않아요. 식물 세포에서는 아까 앞에서 보면은 좀 빵빵해졌잖아요. 근데 터지진 않는데, 이게 이제 왜 식물 세포는 안 터지냐면은 그 세포벽 제일 바깥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 세포벽이 상대적으로 튼튼해요. 튼튼하기 때문에 터지지 않는데,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플라즈마 멤브레인 바깥쪽에 세포벽이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터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세포 안쪽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바깥으로 분출되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적혈구를 고장액에다가, 자,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혈액이에요. 혈액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적혈구죠. 이 적혈구를 고장액에다가, 여기 투명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요 부분이 고장액이 되는 거죠. 요 고장액에다가 혈액을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그냥 혈액이 별로 퍼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왼쪽 그림을 보면은 혈액을 저장액에다가 떨어뜨렸는데, 그러면 이제 오른쪽 그림에 비해서 상당히 다른 패턴으로 지금 혈액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저장액에다가 적혈구가 들어가게 되면은 물이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다. 삼투 현상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세포가 부풀어 오르는 거죠. 즉 팽윤을 하다가 부풀어 오르다가 그리고 이제 헤몰리시스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용혈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이 바깥으로 퍼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달리 왼쪽에 이제 저장액에 존재하는 적혈구의 경우에는 빨간색이 좀 더 이렇게 저장액 내에서 좀 더 퍼져 있는 형태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투석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투석은 이제 영어로 dialysis라고 불러요. 얘는 뭐냐면은 세미 퍼미어블 멤브레인, 즉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용질이 확산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투석이라고 부르는데, 이 투석이라는 게 보면은 우리 그 생체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이제 신장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콩팥, 영어로는 이제 키드니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신장이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2개씩 가지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 다 2개씩 가지고 있는데, 이 신장이 하는 그 역할이 뭐냐면은 얘가 이제 투석 과정을 담당을 해서, 그래서 이제 혈액으로부터 대사의 산물, 뭐 흔히 말해서 이제 노폐물 있죠. 몸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 배출돼야 되는 거, 그 소변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대사 산물을 이제 여과를 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과시키는 그 역할이 결국에는 이제 투석 그 현상을 통해 가지고 노폐물을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원리가 뭐냐면은 지금 요 비커 안에 보면은 그 여기 소세지처럼 생긴 거 있죠. 묶어놓은 거. 얘가 이제 반투과성 막이죠. 막인데 그 안쪽에다가 지금 그 용질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이제 솔루션 안에 지금 반투과성 막에다가 용질이 들어있는 그 투석막을 지금 묶어가지고 지금 용매에다가 담궈 놓은 거죠. 담궈 놓으면은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확산되겠죠. 여기 보면은 여기 멤브레인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반투과성 그 막 안쪽에 보면은 용질의 농도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보면은 파란색으로 된 거는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얘는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용질들은 크기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 멤브레인을 통과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산되어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빠져나간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제 파란색은 이제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분자량이 크고 하기 때문에 그 반투과성 막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제 갇혀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반투과성 막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그 콩팥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림 보면은 우리 몸에 콩팥이 지금 2개가 있죠. 2개가 있는데 둘 다 기능이 정상적으로 뭐 작동을 하면은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작동을 해도 뭐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둘 다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콩팥의 내부를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보이면은 밑에 그림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그려놓은 것이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구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 사구체는 사실 보호막 주머니 안쪽에 이제 둘러싸여져 있는데, 여기서
그 사구체가 하는 역할이 우리 혈액에 존재하는 그 노폐물을 그 투석 현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여과시켜 가지고 우리 소변으로 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노폐물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혈액 투석하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환자가 지금 있고 이게 이제 혈액 투석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석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 그 혈관은 이제 흔히들 동맥과 정맥이 있죠.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게 이게 이제 동맥.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얘가 이제 정맥이죠, 정맥. 그래서 동맥과 정맥에다가 이렇게 이제 주사 바늘로 연결해 가지고 연결하면은 동맥에서 이제 혈액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빠져나오게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투석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양분을 또 여기서 이제 공급을 해주기도 하고 하면서 노폐물을 이제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노폐물을 투석 현상에 의해서 제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좀 더 깨끗한 피가 되겠죠. 노폐물이 제거된 그 혈액이 다시 이제 정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투석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펌프를 통해 가지고 동맥으로부터 혈액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필터가 있죠. 이게 이제 일종의 신장 기능을 하는 거죠. 신장 기능을 하면서 여기서 투석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노폐물이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빠져나오게 되고 그러면 노폐물이 제거되고 나머지 이제 좀 더 깨끗해진 노폐물이 제거된 혈액이 빠져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버블이 생기면 안 되니까 버블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정맥으로 흘러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혈액 투석 과정이고 이 투석 현상도 결국에는 반투과성 막이 존재해 가지고 그 막을 통해 가지고 노폐물이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신장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